안녕하세요. 이슬기입니다. 우리를 괴롭게 하고 있는 코로나19가 확산되기 전이었던 올해 1월, 인천의 공공도서관과 작은 도서관, 그리고 지역 서점에서 7천여 명의 시민분들의 투표로 2020 미추홀북이 선정됐습니다. 그중 청소년 분야 도서로 바로 이 책, 세계는 왜 싸우는가가 선정이 됐는데요. 오늘 이 자리에서는 세계는 왜 싸우는가를 지으신 김영미 PD님을 모시고 전쟁과 평화, 그리고 작가님의 삶과 생각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본격적으로 이야기에 앞서서요, 김영미 PD님을 간략하게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아마도 북토크인데 PD님이라고 하면서 의아하시는 분들 굉장히 많으실 것 같은데요. 김영미 PD님은 세계 분쟁 지역 전문 PD로서 20년이 넘는 활동 경력을 가지신 다큐멘터리 PD님이십니다. 아마 TV 프로그램에서 방영되는 PD님의 다큐멘터리 작품을 한 번쯤 보셨을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동티모르의 푸른 천사를 시작으로 파병, 100일간의 기록, 자이툰 부대, 이슬람의 딸들, 불타는 레바논 등 수많은 다큐멘터리를 제작하셨습니다. 저서로는 2020 미추홀북으로 선정된 세계는 왜 싸우는가를 비롯해서 사람이 아프다, 평화학교 등이 있는데요. 네, 그럼 지금부터 김영미 PD님을 모시고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PD님. 네, 안녕하세요. 네, 바쁘신 와중에도 이렇게 발걸음 해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네, 코로나19 때문에 활동하시기 굉장히 버거우셨을 것 같았어요. 어떠셨어요? 일단 비행기가 안 다녀서 20년 취재하다가 처음으로 국내에서 이렇게 오랜 시간을 보낼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됐고요. 제가 보통 1년에 한 8개월 정도는 해외 취재에 나가 있는데 이렇게 처음으로 1년 4계절을 맛볼 수 있는 시간을 가졌는데 오히려 외국에 나가 있을 때보다 지금이 더 바쁜 게 거의 24시간 그 취재지로부터 계속 메신저하고 소식이 날라오니까 세계의 국제 뉴스가 그만큼 많은 시기여서 또 그거 정리하고 또 강의도 하고 또 책도 또 쓰고 또 국내에 관련된 또 다큐멘터리 정리도 하고 그래서 오히려 더 바쁜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네, 저는 오히려 이번에 기회를 통해서 조금은 쉬시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는데 오히려 더 바쁘게 지내셨군요. 네, 그러면 앞서 소개해드린 것처럼 세계는 왜 싸우는가는 올해 인천 시민들의 손으로 선정된 2020 미추홀북 청소년 분야 도서인데요. 저도 읽자마자 이거는 청소년들이 꼭 읽어야 되는 책이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근데 또 한편으로는 이 책을 또 어떻게 만드셨을까라는 그 계기가 너무 궁금했거든요. 이 책은 제가 아들이 중학생일 때 아들에게 들려주고 싶은 이야기였어요. 그래서 제가 취재를 스위스에 갔을 때 게스트하우스에 우연히 묵게 됐는데 한국 아이들도 있었고 여러 나라 아이들이 있었는데 우리 아이들이 다른 나라 아이들과 토론에 참여를 못하는 거예요. 영어를 못해서가 아니라 이런 세계적인 주제에 대해서 아는 게 없어가지고 그 아이들이 참여를 못하는 모습을 보고 우리 아들도 저렇게 되겠구나. 그게 참 안타까워서 제가 할 수 있는 일 중에 가장 잘할 수 있는 게 국제 뉴스와 세계사 이런 쪽을 그래도 취재 다녔으니까 다른 엄마보다는 좀 많이 할 것 같아서 그걸 이제 조금씩 취재 다니면서 메모를 했고 그거를 책으로 나오게 되는 건데 우리 아이가 이걸 보면서 중고등학교를 잘 보냈고 또 대학 가서도 이걸 보고 에세이집을 잘 썼고 그래서 얼마 전에도 물어봤어요. 엄마 책이 너한테 도움이 좀 되니? 그랬더니 제일 많이 도움이 됐다고 그렇게 얘기를 해줘서 굉장히 감사한 마음인데 사실 우리 아들보다는 아들 친구들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저와 같은 청소년을 둔 엄마들에게 나누고 싶은 책이었어요. 네, 이 책에서는 총 13곳의 분쟁 지역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책에서 소개하는 분쟁 지역의 이야기를 쭉 따라가다 보면 머릿속에는 세계 지도가 쫙 펼쳐지는 듯한 느낌이었는데요. 네, 이 책에서 소개하는 분쟁 지역을 모아서 이렇게 김영미 로드를 저희가 또 준비를 해봤습니다. 네, 저희가 지금 준비한 것에는 이렇게 가려진 곳들이 있습니다. 저희가 하나씩 떼어보면서 한번 이야기를 해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부터 이름이 꽤 긴 것 같은데요. 네, 이스라엘 팔레스타인 지역입니다. 네,
아마 청소년들도 이 지역은 뉴스나 신문, 또 교과서, 책 이런 곳에서 많이들 본 적이 있을 것 같은데요. 그만큼 많이 알려지고 또 치열한 분쟁이 진행되고 있는 곳이죠. 책의 내용에서도 그 분쟁의 참혹함이 잘 느껴졌는데 그러면서도 내용 중에 눈에 띈 부분이 있었습니다. 바로 PD님께서 취재를 하실 때 이스라엘에 가서 취재를 한다라고 하면 또 팔레스타인 친구들이 거기는 위험한 곳이야, 가면 안 돼 라고 말렸다고 하시고요. 또 반대로 또 그런 상황이 계속 반복해서 일어났다고 하십니다. 근데 이렇게 되면요, 뭔가 객관적으로 보도를 또 해주셔야 하잖아요. 근데 양쪽의 입장을 다 아시고 또 친하시니까 이렇게 뭔가 이야기를 하다 보면은 좀 딜레마에 빠지실 것 같습니다. 어떠셨나요? 그 팔레스타인 이스라엘은 뭐 하루 이틀 된 숙적이 아니잖아요. 네. 벌써 70년이에요. 그리고 제가 취재하기 시작한 건 20년 전이니까 그게 한 50년 전부터 그렇게 50년 동안 싸웠던 그 숙적들끼리 으르렁거리고 있을 때부터 만났기 때문에 처음에는 이 사람들이 왜 이렇게 싸울까라는 생각 때문에 이 사람들 싸우는 이유를 알고 싶었지만 지금은 어떻게 하면 이 사람들이 서로 화해를 할 수 있을까라는 거에 중점을 맞춰서 취재를 하는데 제가 취재했던 20년 전하고 지금하고 또 많이 달라졌어요. 예. 처음에는 바로 그렇게 서로 왜 그렇게 위험하게 서로 왜 팔레스타인 가면 이스라엘 사람들이 걱정을 하고 이스라엘 가면 팔레스타인 사람들이 걱정하고 이럴 정도로 굉장히 위험할 때부터 취재를 했는데 지금은 또 달라진 게 이스라엘의 정부, 팔레스타인의 정부는 서로 싸워요. 근데 오히려 국민들, 평범한 사람들끼리는 서로 이제 지겨워해요. 이제 고만 싸우자. 서로 미사일 고만 날리고 이제 아이들 좀 잘 키우자라는 쪽으로 의견들이 계속 몰아져 가는 중이에요. 그래서 이스라엘도 반정부 시위가 많이 나거든요. 그 이스라엘 정부는 팔레스타인이 미사일을 쏜다. 그럼 이스라엘 국민들이 꼼짝 못했었어요. 근데 지금은 달라졌어요. 그런다 하더라도 부정부패하면 용서하지 않겠다. 그게 이스라엘 국민들의 입장이고 팔레스타인 정부도 마찬가지예요. 앞으로 우리가 이스라엘에 대적하면 우리는 뭐든지 해도 된다. 이렇게 했는데 팔레스타인 국민들도 마찬가지예요. 이스라엘 정부와 싸우더라도 팔레스타인 정부가 부정부패하지는 말아라 라는 요구도 하거든요. 왜냐하면 교육 수준이 높아졌어요. 이제는 초등학교는 다 나오거든요. 옛날에 먹고 살기 힘들 때와 조금씩 달라졌다는 거를 제가 느끼거든요. 그래서 민주주의의 가치라든지 인권이라든지 이런 거에 대한 가치들을 더 생각하고 아이들의 교육을 더 생각하는, 그러니까 많이 달라졌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이야기들도 계속 업데이트해야 되는 현실적인 고충이 있습니다. 그렇군요. 네, 다음 지역도 한번 살펴볼게요. 다음 지역은 한번 작가님이 띄워주시겠어요? 아프가니스탄. 네. 네. 듣자마자 바로 아프가니스탄 하셨는데요. 네, 어떤 일이 있으셨나요? 아프가니스탄에서는? 아프가니스탄은 제가 종군 취재하면서 정식으로는 첫 번째로 취재했던 곳이기도 하고 아프가니스탄 전쟁이 났을 때 이제 처음에 가서 아무것도 모르면서 이제 외신 기자들하고 취재를 다녔던 곳이기도 하고 또 탈레반이라고 뉴스에는 많이 나오죠. 근데 요즘 청소년들은 9.11을 잘 몰라요. 아, 정말요? 네, 9.11도 모르고 탈레반도 잘 모르지만 어디선가 들어봤다라고 생각을 할 거예요. 그래서 이 탈레반은 이슬람 전사들인데 이 탈레반들과 제가 최초로 인터뷰를 했던 그런 저한테는 되게 의미 있는 곳이기도 하고 그리고 이슬람을 가장 과격하게 극단적으로 믿고 있는 나라이기도 해요. 그래서 저한테는 많은 취재 노하우를 가르쳐 주기도 한 곳이고 또 여성들에 대한 억압으로 굉장히 유명한 나라이기 때문에 명예살인이라든지 또 여성에 대한 그런 인권에 대한 문제들 이런 것들을 저한테 많은 숙제를 안겨줬던 그런 나라이기도 합니다.
명예살인을 언급해 주셨는데 저도 그 부분이 조금 궁금했거든요. 특히나 우리가 아는 해리포터에 나온 파드마 패틸 역을 맡았던 방글라데시 출신의 여배우가 명예살인의 위험에 처해 있었다라는 이야기, 그 이야기를 들었을 때도 참 너무 참혹하다라는 느낌이 들었었는데 외국인 여성이라고 하더라도 이제 PD님도 취재를 하시면서 여성이라는 이유로 조금은 취재에 억압을 받거나 좀 그랬던 경우가 있을까요? 저 또한 그러니까 저는 보호자가 필요한 거예요. 여성 혼자 이렇게 돌아다닐 수가 없어요. 그래서 여자는 항상 보호자가 필요한 존재. 그러니까 가디언이라고 표현을 하는데 그래서 저와 같이 다니는 통역이라든지 코디네이터라든지 그런 사람들이 항상 저의 보호자를 해줘야 되고 또 의상도 이런 의상을 몸을 드러내는 의상을 입고 다닐 수가 없어서 온몸을 감고 다녀야 돼서 아프가니스탄에서 제 얼굴을 제대로 아는 사람이 사실 없어요. 정말요? 네. 지금 만약에 아프가니스탄이 아닌 다른 땅에서 저를 본다면 저를 못 알아볼 거예요. 저랑 한 20년 가까이 같이 취재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제 얼굴을 제대로 본 사람이 없어요. 그들은 제 얼굴을 그렇게 보면 안 된다고 생각을 하고 저 또한 드러내면 안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서로 잘 모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20년 동안 서로 같이 일을 한 스태프들도 있고 그게 그 나라 풍습이고 저는 그걸 좀 그들의 문화를 좀 존중해 줘야 되기 때문에 여성이 그렇게 드러내지 않는 문화 거기에 맞게끔 잘 갖추고 취재를 할 수밖에 없었던 거죠. 자, 아프가니스탄은 PD님께 굉장히 여러모로 많은 느낌을 가지게 한 곳일 것 같아요. 네, 그럼 세 번째 마지막 가보겠습니다. 마지막은 콜롬비아입니다. 네, 콜롬비아 하면은 저는 그렇게 위험한 지역인 줄 솔직히 잘 몰랐거든요. 그런데 저는 콜롬비아 하면은 위험하다라는 것보다도 뭐 커피? 이런 것들이 바로바로 좀 떠오른 편이었어요. 그런데 이 책을 읽고 나서는 진짜 무서운 곳이구나, 정말 좀 조심해야겠구나라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PD님께서는 저희가 상상하지 못할 그런 위험한 나라를 많이 다니신 걸로 아는데 지금 생각해보면 좀 아찔해서 너무 약간 이때 다시 돌아간다면 꿈도 꾸기 싫어 뭐 이런 곳 있을까요? 콜롬비아가 사실 우리나라 이제 여행자들 블로그 보면 되게 맛있는 음식과 좀 여행 가기 좋아하는 이런 것만 이렇게 나와 있어서 그런 인식이 좀 많을 건데 사실 저 땅은 계속 내전이 있었던 땅이었거든요. 그 책에도 언급됐지만 그 역사 자체가 계속 전쟁과 내전과 그런 역사로 점철이 됐었던 거고 그리고 무엇보다도 납치의 나라였잖아요. 그래서 납치를 당할 뻔한 기억들이 몇 번 있었던 거고 그리고 납치를 당하지 않기 위해서 저 나름대로 여러 가지 방법들을 강구할 수밖에 없고 특히 이제 마약을 전문적으로 다루는 그런 조직이라든지 또 마약을 가지고 있으면 분명히 그걸 가지고 이해관계들이 얽혀 있기 때문에 취재를 할 때 그런 이해관계를 밝힌다는 건 굉장히 그들한테 위협적인 거죠. 그래서 제가 그 정보를 안다는 자체가 그들에게는 저에 대한 위협을 느끼기 때문에 안 알리고 싶은 사실이고 저는 알려고 했을 때 저를 제거해야 되는 대상이 될 수도 있는 거고 그래서 그 사이에서 아슬아슬하게 줄타기를 할 수밖에 없는 여러 가지 경우들이 굉장히 많았었어요. 특히 이제 에메랄드 광산이라든지 여기는 이해관계들이 더 많이 얽혀 있는 거죠. 거기에 밀수 이게 전부 다 소설이나 어디에 나올 법한 굉장히 아슬아슬한 이야기들이죠. 제가 한국에서 태어나갖고 이런 얘기들을 한가운데 뚝 떨어졌을 때는 정말 황당한 얘기들이 많았던 거죠. 그러니까 법과 제도가 제대로 갖춰진 나라에서는 그런 일이 있을 수가 없어요. 근데 당시에 내전으로 굉장히 혼란스러워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이제 활개치고 있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콜롬비아가 혼란스러웠고 여행만 하면 아무 상관이 없을 수도 있어요. 근데 이런 쪽을 파헤친다 그러면 굉장히 위험해지는 거죠. 근데 콜롬비아도 지금 많이 바뀐 게 점점 법과 제도를 갖춰 나가려고 국민들이 노력을 했어요. 왜냐하면 더 이상 안 되겠거든요, 자기들도. 그런데 바로 옆에 나라 베네수엘라가 또 위험해지면서 이것도 다시 원점으로 돌아가게 되는 상황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계속 취재하면서 업데이트도 계속 해야 되는 상황인 거예요.
그러니까 누군가는 현장에서 취재를 계속 해야 되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진짜 들으면 들을수록 영화 보는 듯한 느낌이에요. 되게 피디님도 좀 왜소한 편이시잖아요. 그런데 뭔가 그렇게 위험한 곳을 다니시면서 되게 영화에서만 보던 그런 단어들, 뭐 마약, 뭐 밀수 이런 것들을 들어보니까 저는 가족들 생각이 먼저 났는데요. 가족분들은 어떻게 보내셨어요? 우리 가족들은 제가 취재 나갈 때 묻지를 않아요. 왜요? 어디 가는지, 너무 걱정되니까. 뭘 취재하는지. 저 또한 얘기도 안 하고. 그리고 제가 항상 비행기 탈 때 이렇게 이륙하잖아요. 그러면 제 그 소망은 그거예요. 다시 착륙을 하기를. 내가 착륙을 하기를. 근데 그렇게 해야 되는 게 언론의 의무라고 생각했어요. 그런 취재를 해서 우리 국민의 알 권리를 충족을 시켜줘야 되는 것이 언론의 역할이라고 했고, 그게 싫으면 이 직업을 그만두면 돼요. 아주 간단한 거예요. 이 직업을 그만두지 않는다면 내가 이 고난의 길을 가야 되는 게 맞는 거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때 당시에는 아드님이 어리셨잖아요. 이제는 또 성인이 되셨는데 뭔가 어렸을 때의 엄마가 그렇게 해외 나간다라고 하면 위험한 곳을 나간다라고 하면은 굉장히 불안함이 엄청나게 컸을 것 같거든요. 뭔가 마지막 인사라든지 뭐 엄마 잘 다녀와 약간 이런 인사가 아닌 뭔가 또 다른 인사를 했을 것 같은 느낌이에요. 어땠어요? 그냥 어릴 때는 이제 막연하게 엄마가 해외 나간다고 생각을 했던 것 같고, 청소년기 들어서는 이제 엄마의 방송을 보고 좀 위험하구나라고 알았던 것 같은데, 그 얘기를 항상 해줬죠. 엄마 언제든지 그만둘 수 있다고, 이 직업을. 근데 이 직업을 그만두기 전에는 이걸 해야 되는 것 같다고. 왜냐면 한국 사람들이 이 뉴스를 알아야 되고 누군가는 이걸 해야 되는데 엄마 직업이 그 직업이라고. 그렇게 얘기는 해줬어요. 되게 멋있는 엄마인 것 같아요. 엄마이기 전에 저널리스트이고 저널리스트이면서 엄마이니까 그 두 개를 다 해야 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우리 아들도 그걸 강요당할 수밖에 없었는데, 당시에는 아이가 이해를 다 못했던 것 같은데 어른이 되면서는 좀 이해를 많이 해준 케이스죠. 네, 좋습니다. 다른 질문으로 넘어가자면요. 피디님께서는 많은 다큐멘터리 작품을 연출하시면서 수없는 그 필모그래피와 또 화려한 수상 기록 또한 남기셨습니다. 그래서 김영미 피디님께서는 작가님이라는 호칭보다는 피디라는 호칭이 더 편하게 불리시지 않나요? 원래 방송 PD이고 다들 이제 다큐멘터리 이제 요것만 기억을 하시는데 방송에 하는 건 다 해봤죠. 생방송, 중계방송, 아침방송, 뉴스방송. 방송은 다 해본 사람이기 때문에 원래 본업은 방송 PD예요. 그렇지만 이제 사이사이 제가 해야 될 일들이 다큐멘터리로서 국민의 알 권리를 충족시킬 수 있는 일들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일들을 중점적으로 했을 뿐이고, 방송 PD로 출발해서 이런 일들을 하고 또 기자로서도 해보고 싶어서 주간지 기자로서도 해봤고, 그리고 책도 쓰고 싶어서 책도 써봤고, 하고 싶은 거는 이제 제가 다 해봤다고 보여지고, 제가 지향하는 바가 멀티 저널리즘이에요. 어디 가서 취재를 하면 그게 아웃풋으로 기자로서도 나올 수 있고 책으로도 나올 수 있고, 취재한 내용이 중요한 거잖아요. 그래서 어떤 형식으로든지 내가 할 수 있는 만큼 하면 되니까. 근데 제가 책을 다 청소년 책을 썼어요. 아이들 책을 쓰고 청소년 책을 썼지 어른들용 책은 쓰지를 않았어요. 그 이유는 다음 세대를 위한 기대 때문이에요. 그 조금 더 나은 세상, 그리고 다음 세상에 대한 기대는 어른으로서 해야 되는 월동 준비 같은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제 저널리즘은 다음 세대를 위한 저널리즘이에요. 다음 세대를 위한 어른들의 준비. 네, 뭔가 되게 멋있는 말씀이신 것 같아요.
그런데 이 질문 같은 경우에는 청소년 친구들이 굉장히 이제 좀 궁금할 것 같은데 되게 다양한 직업을 가지고 계신 거나 마찬가지잖아요. 근데 첫 번째로 시작은 PD였어요. PD를 먼저 이제 하시게 된 계기? 원래 처음부터 PD를 지망하셨는지 아니면은 어떤 계기가 있어서 PD가 될 거야라고 꿈을 꾸셨는지 궁금합니다. 저는 방송 PD가 될 줄 몰랐어요. 저는 원래 사진학과 나와서 카메라는 좀 익숙을 했고 사진 찍는 거는 내가 할 줄 알았는데 방송은 우연한 계기로 이제 동영상 촬영을 하게 됐고 그게 이제 방송 PD로 되는 계기가 됐을 뿐인데 카메라 촬영이나 이런 거는 굉장히 테크닉적인 일이었어요. 그거보다 더 중요한 건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느냐가 더 중요했던 것 같아요. 근데 저는 조금 더 인문학적인 생각들을 중요하게 여겼고 그 계기에는 아이를 키우는 게 큰 영향을 미쳤던 것 같아요. 우리 아이를 키우는데 내가 우리 아이들 유기농을 먹여서 잘 키우면 뭐 하겠어요. 밖에 나가면 오염이 돼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환경 문제 그리고 조금 더 좋은 세상 이런 거에 대한 고민을 하게 됐고 평화에 대한 생각을 하게 됐고 그러다 보니까 세상이 좀 더 나은 세상을 꿈꾸다 보니까 전쟁이 없는 세상, 평화로운 세상 그런 것을 계속 고민하게 되었고 그러다 보니 좀 더 세계의 전쟁에 대한 고민을 더 하게 되고 그런 나라들을 가게 된 것 같아요. 네, 저는 이 책을 보면서 또 새롭게 알게 된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여기 나와 있는 이 초콜릿과 커피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데요. 지금 이 커피와 초콜릿은 바로 공정무역으로 우리에게 오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세계는 왜 싸우는가의 콜롬비아 편에서도 소개가 되어 있는데요. 콜롬비아가 코카인이라는 마약의 세계 최대 생산국으로 악명이 높고 또 많은 피해가 생겼죠. 그래서 이런 폐해를 억제하기 위해서 국제 NGO에서 코카인의 원료가 되는 코카 나무를 대신해서 커피 나무와 또 카카오 나무를 심게 했습니다. 그래서 이 열매를 합당한 가격에 사고 또 콜롬비아 농부들에겐 안정적인 경제적 기반을 줬고요. 또 소비자에겐 질 좋은 상품을 저렴한 가격에 공급하는 운동을 펼치고 있습니다. 이게 바로 공정무역인데요. 저도 공정무역을 학교 다닐 때 들어보긴 했지만 어떤 원리로 어떤 과정으로 우리 손에까지 오는지는 정확하게 안다라고는 조금 말하기가 부끄러울 정도로 몰랐습니다. 근데 책을 통해서 알게 됐는데 이렇게 공정무역뿐만 아니라 세계 곳곳에 음지에 계시는 이제 세계인들을 위해서 우리가 좀 더 편하게 할 수 있는 그런 활동적인 게 뭐 있을까요? 시민분들이나 청소년들이나 할 수 있는. 일단 공정무역은 전 세계의 농부들과 공감을 하는 거예요. 그들이 농업을 해서 어떤 생산물을 만들어내는 것 자체를 우리가 같이 사준다는 거는 같이 공감을 한다는 거잖아요. 그 공감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한 게 그들의 아픔이 나의 아픔이 되길, 그들의 즐거움이 나의 즐거움이 되길, 지구 반대편에 있어도 동시대에 같이 사는 사람들과 함께 한다는 것, 그게 인간만이 갖고 있는 감정이거든요. 동물은 절대 지구 반대편에 있는 동물과 소통을 할 수가 없어요. 인간만이 할 수 있는 거고 그게 인간의 품이거든요. 그래서 인간만이 할 수 있는 이 특권을 이용해서 공감을 할 수 있는 것들을 찾아봐야 되거든요. 공정무역 상품을 사는 것, 공감을 할 수 있는 공감의 실천 중에 하나입니다. 그리고 수많은 그 아이들을 돌볼 수 있는 여러 가지 제도가 있고 시민단체가 있고 구호단체가 있잖아요. 거기에 있는 프로그램들에 참여하는 것, 공감을 실천하는 길 중에 하나입니다. 그리고 그들이 어떤 세상을 살고 있는지 알아보려고 하는 것, 책을 통해서 인터넷을 통해서 찾아보는 것, 공감을 실천하는 것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그런 노력들을 계속 하는 사람과 나밖에 모르는 사람과 분명히 다른 키워드죠.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는 세상과 더 많은 세상, 나은 세상 그런 것들을 계속 고민하고 생각하는 것. 어른들은 우리밖에 모르고 살았어요. 왜냐하면 먹고 살기 힘들어서. 그러나 지금 세대는 그렇지 않은 세대예요. 평화와 사랑과 공감을 고민하는 그런 세대입니다.
왜냐하면 이들은 인터넷을 통해서 하룻밤에도 대륙을 넘나드는 세대거든요. 그 세대들이 실천할 수 있도록 어른들이 도와주세요. 공감할 수 있도록 어른들이 도와주세요. 책을 사주고 또 같이 이야기를 나눠주고 어른들이 하지 못했다 하더라도 아이들이 할 수 있도록 그 시간과 공간을 만들어주세요. 그러면 아이들은 다른 세상을 살 거예요. 그게 바로 어른들이 해야 될 일이고 아이들이 그 마당에서 마음대로 뛰어놀 수 있게 해줄 수 있는 것이 지금 할 수 있는 일이에요. 생각을 조금 더 할 수 있도록. 그게 제가 계속 취재하는 이유 중에 하나고 다음 세대를 위한 저널리즘의 하나입니다. 그렇게 해줄 수 있는 어른들을 위해서 제가 무엇을 할 수 있을까? 많은 소식들과 그 공감을 할 수 있는 그런 재료들을 갖고 오는 것. 그게 저의 저널리즘입니다. 네, 지금부터는 피디님께서 세계 곳곳을 누비며 취재를 하실 때의 모습을 한번 사진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보통 피디님께서는 다큐멘터리 제작을 위한 영상을 위주로 촬영하시기 때문에 사진을 많이 남기시는 편은 아니라고 하세요. 그래도 피디님께서 깊이 숨겨두신 사진들이 몇 장 있으실 것 같아서 저희가 살짝 부탁드려 봤습니다. 그럼 하나씩 살펴보도록 할게요. 네, 총 6가지의 사진이 있는데요. 먼저 첫 번째로 군복을 입으셨어요. 언젠가요? 네. 2003년도에 이라크 전쟁 때 미군 종군 기자 프로그램 중에 이제 참여할 때인데요. 그때 그 스트라이커라고 미군 전차 부대 중에 제가 참여해서 몇 달 동안 같이 이제 먹고 자고 같이 이제 작전 수행한 중에 이제 촬영했던 건데 제가 찍은 건 아니고 다른 사진 기자가 이제 찍어줬던 걸로 기억하고 있어요. 뭔가 다른 분 같은데요, 지금 이렇게 보니까. 네. 그때는 이제 송수신도 같이 당담하고 막 그랬어야 됐으니까 되게 예민할 때였던 것 같아요. 네. 왜냐면 그때는 계속 작전 중에 사람도 많이 죽어나가고 있을 때여가지고. 저러면 무서워서 못 갔을 것 같아요. 저도 무서웠어요, 되게. 진짜요? 예. 근데 뭔가 되게 얼굴 표정은 되게 근엄, 진지 이런 느낌인데요. 그때는 되게 무서웠고 이제 한번 작전 나갔을 때 이제 예를 들어 전사한 병사들도 계속 나오고 막 그럴 때여가지고 저도 되게 긴장하고 있을 때여서 사실 그때 사진이 많지가 않아요. 진짜 그런 상황 속에서 사진 찍히는 것 자체가 네. 엄청난 일이네요. 여기는 어떤 분이랑 같이 사진이 찍힌 건가요? 이분이 이라크에서 이라크 북부의 알주베디라는 부족의 부족장님이신데 제가 그 부족장님의 양녀로 들어갔어요. 왜냐면 그래야 취재가 잘 되니까. 그래서 이라크 저항 세력을 취재할 수 있었어요. 이쪽 부족의 부족장이 보증을 해줘가지고 이라크 저항 세력들은 대부분이 이슬람 전사들이거든요. 그래서 알카에다와는 좀 다르지만은 그래도 미군을 공격하는 쪽이잖아요. 제가 이제 미군 쪽하고 같이 인베딩을 했지만 그 다음 취재에는 저항 세력 쪽에 같이 취재를 했거든요. 그런데 자기 편이 아니면 촬영을 허락해 주지 않잖아요. 그래서 거의 그 부족장의 보호하에 취재를 할 수밖에 없거든요. 때로는 취재원이 누구냐, 누가 나를 보호해 주냐에 따라서 고급 취재를 할 수도 있고 좀 더 가까이 가서 취재를 할 수가 있거든요. 만약에 내가 그냥 대충 가서 취재하면 그만큼 별로 영향가 없는 취재를 할 수도 있지만 이렇게 고급 취재원들을 만나서 그 사람들의 신임을 얻으면 좀 더 깊숙이 취재할 수가 있는 거죠. 지금 뭘 마시고 계신 것 같아요. 지금 뭘 마셨는지 기억나세요? 커피예요. 커피요? 아라비안 커피인데 그 커피를 그 집안에 이렇게 내려오는 아라비안 커피가 있는데 그거를 따라 줌으로써 우리 가족의 일환이다 이런 뜻이라고 하더라고요. 진짜 스펙타클한 삶을 사신 것 같아요. 네, 밑에 내려가 보겠습니다. 밑에는 되게 푸근한 인상을 가지신 분인데요. 어떤 분이신가요? 이분이 팔레스타인 할머니세요. 저한테는 거의 손녀처럼 대해주시는 분인데 제가 팔레스타인에 아무 때든 가던 뭐 밤 10시에 가든 12시에 가든 항상 밥을 차려주시는 할머니세요. 거의 팔레스타인 취재 다닌 지 한 십수년이 됐지만
언제든 가면 밥을 차려주시고 그동안 팔레스타인에 일어났던 각종 뒷소식들 있잖아요. 네. 밤새 이렇게 얘기해 주시고 또 그러신 분인데 이 할머니 친구들이 또 계세요. 다음날 아침에 이제 제가 눈 뜨기도 전에 그 할머니 친구들이 또 소문 듣고 또 오세요. 네. 그게 다 저의 취재 정보가 되는 거죠. 오, 고급 인력이시네요. 그렇죠. 그런 소식들이 다 저한테는 취재할 수 있는 원동력이 되고 제일 중요한 건 저를 항상 그렇게 아껴주고 손녀처럼 사실 근데 나이 차이는 별로 안 나요. 아, 진짜요? 네. 엄청 많이 나 보이는데. 이렇게 그쪽 아랍에 계신 분들이 좀 노안이셔서 그런 거지 그렇게까지 나이 차이는 안 나는데 저를 손녀라고 맨날 얘기를 해주시니까 저도 이제 세뇌돼 갖고 손녀라고 생각을 하죠. 네, 이쪽 사진을 보면은 여자분이 굉장히 심각한 표정으로 뭔가 설명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어떤 내용으로 이야기를 하셨는지 기억나나요? 아, 예. 이 사진은 남미 우루과이인데요. 우리나라 이제 스텔라 데이지호라는 큰 철광석을 운반하는 배가 침몰한 적이 있는데 그 뉴스를 최초로 보도한 그 우루과이에 있는 일간지의 기자예요. 그래서 제가 우루과이까지 가서 최초 보도의 내용과 어떤 것이 중점적으로 보도가 됐는지 이런 것들을 취재하러 갔었던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 이제 만나러 가서 취재를 했는데 이 기자분이 더 놀랐어요. 한국에서 자기 최초 보도한 거를 캐러 왔다고 하니까 굉장히 놀래면서 자기가 취재한 내용들 그런 앞에 뭐 이렇게 보면 취재한 내용들 쫙 보여주잖아요. 그래서 그런 걸 보여주면서 자기가 앞으로 기사 쓰면서 되게 조심해야 될 것 같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게요. 진짜 한국인이 여기까지 가서 얘기를 하는 거면은 진짜 엄청나게 사람들이 보고 있다라는 거니까 더 신중해지긴 하겠네요. 와, 진짜 여러 곳을 많이 다니셨기는 하지만 이렇게 사진으로 하나하나 보다 보니까 진짜 엄청난 일을 하고 계신 것 같습니다. 뭔가 코로나가 풀리고 나고는 진짜 더욱더 좀 더 깊이 있는 취재를 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 책을 진짜 꼭 주변에 있는 청소년들에게 꼭 읽어보라고 꼭 추천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아이들이 볼 수 있는 책들이 세계 뉴스를 볼 수 있는 책들이 많지가 않아서 맞아요. 저도 그런 생각 때문에 만든 책이기도 하지만 앞으로도 계속 취재를 하는 건 아이들을 위한 취재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조금 더 질 높은 뉴스 네. 그리고 질 높은 내용들을 그러니까 유기농 음식을 만들어서 아이들한테 먹이듯이 제가 취재 나가면 세계 어느 나라 외신보다 훨씬 더 질 높은 뉴스를 찾아내려고 노력을 하거든요. 그건 엄마의 마음과 같은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한국 엄마는 절대 남한테 떨어지는 그런 음식을 아이들한테 먹이고 싶어 하지 않거든요. 그 아이들 교육과 그 더 나은 미래. 이거는 정말 한국 엄마의 키워드예요. 그래서 그런 마음으로 앞으로도 취재를 할 거고 아마 책도 그런 마음으로 또 만들어낼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지금부터는 시민분들께서 김영미 PD님께 묻고 싶었던 이야기를 질문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북토크를 앞서서 지난 9월 말부터 약 2주 동안 2020 미추홀북 작가님들께 질문을 남기는 사전 이벤트를 진행을 했는데요. 많은 분들께서 질문을 남겨주셨습니다. 그렇지만 시간 관계상 그중에서 3개의 질문만 선정해서 진행하게 된 점 양해 부탁드리고요. 질문 내용을 보면 시민분들께서 세계는 왜 싸우는가를 읽고 평화로 나아가는 길에 대해 굉장히 많이 생각해 보신 것 같았는데요. 책으로 공감하고 소통한다는 미추홀북의 의미가 잘 전달된 것 같아서 기쁩니다. 자, 그럼 첫 번째 질문 바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역사를 보면 승전국이 패전국이 되고 패전국이 승전국이 되는 경우를 확인해 볼 수 있는데요. 이처럼 세계는 전쟁의 연속인 것 같습니다. 이런 전쟁을 지향하고 조금이라도 더 평화롭고 희망찬 세계를 만들기 위해서 당장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에는 무엇이 있을지 궁금합니다. 라고 질문을 주셨습니다. 네. 전쟁은요, 문명이 떨어지니까 생기는 거예요. 문명이 높아질수록 전쟁이 일어나지 않는다고 생각하거든요. 싸움은 얼마든지 테이블 앞에다가 올려놓고
대화와 협상으로 충분히 가능해요. 제가 지금까지 취재한 모든 전쟁은 서로 말로도 충분히 가능했던 것이 미사일과 총과 탱크가 나왔던 경우가 대부분이었거든요. 그래서 지금 당장 우리가 필요한 건 평화 교육입니다. 평화를 어떻게 지킬 수 있는지, 대화와 협상을 어떻게 할 수 있는지 지금부터 다음 세대에게 보여주고 가르쳐 줘야지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어른들은 왜 싸울까요? 세계는 왜 싸울까요? 평화 교육을 받지 않아서예요. 우리가 엄마 아빠가 왜 싸울까? 엄마 아빠는 어릴 때 학교 다니면서 평화를 어떻게 지키는지 교육받은 적이 없거든요. 그러니까 싸우죠. 부부 싸움은 왜 할까요? 부부 싸움 할 때 대화와 협상을 하는 법을 어디 가서 배웠겠어요? 배운 적 없거든요. 그러니까 막장 드라마 벼랑 끝 전술로 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는 기술을 못 배웠으니까요. 그러나 아이들은 다릅니다. 아이들은 평화를 어떻게 지켜야 되는지에 대한 교육을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럼 평화 교육을 어떻게 해야 될까요? 평화 교육을 하는 방법 중에 제일 좋은 건 세상의 평화로운 나라들에 대한 평화를 지키게 된 그런 경우, 이런 것들을 많이 들려줘야 되죠. 싸우는 이야기들보다 평화로운 이야기들, 그리고 싸우는 이야기들을 반면 교사로서 잘 설명해 줄 그런 이야기들, 그런 것들을 잘 들려줘야 되죠. 우리가 교재가 없어요, 많이. 그래서 제가 이 책을 쓴 이유 중에 하나이거든요. 그래서 제 꿈은 우리나라 교과과정에 평화 교재를 만드는 거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취재를 좀 더 열심히 해서 조금 더 제가 많은 지식을 갖게 되고 많은 커리큘럼을 좀 알게 되면 저의 꿈은 초등학교 때부터 대화와 협상을 하는 법, 안 싸우는 방법, 싸우더라도 화해하는 방법, 이거를 교과 과정에 넣는 게 저의 꿈이거든요. 그래서 어른들은 지금부터 고민을 해야 돼요. 아이들이 어떻게 하면 안 싸우는지, 싸우더라도 어떻게 하면 화해할 수 있는지. 저는 그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저는 다음 질문이 뭔가 지금의 답변과 조금 연관이 되면서 저도 좀 개인적으로 궁금했는데요. 작가님은 인생에 있어서 가장 크게 싸운 적이 있는지, 그리고 그 싸움이 있다면 어떻게 또 화해를 하셨는지 궁금해요. 저도 많이 싸우죠. 실제 제 아들하고도 사춘기 때 많이 싸웠어요. 그리고 일을 하면서도 현지 가서 어떻게 이렇게 다 행복했겠어요. 현지 스태프들하고도 많이 싸우고. 근데 저는 그 싸움을 테이블 위에 항상 올려놓으려고 했어요. 얘기를 하고 또 뭐가 문제인지. 그래서 종이에 쓰는 연습을 했어요, 항상. 근데 우리가 발단이 되는 그 문제, 우리가 싸우는 핵심 문제가 무엇인지를 항상 종이에 써가지고 같이 이렇게 놓고 종이를 쓰는 연습을 좀 했거든요. 물론 저도 익숙하지가 않고 현지인들은 더 익숙하지가 않아요. 또 아프리카까지 가면 글씨를 모르는 현지인도 있어요. 그렇다 하더라도 노력은 끝까지 해보려고 했어요. 그래서 안 되는 경우도 분명히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노력은 해보려고 한 건 제가 인간이기 때문이에요. 늑대나 얼룩말이나 코끼리는 그 노력을 해볼 수가 없죠. 동물이니까. 인간은 해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의 특권은 바로 그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이 특권을 누릴 수 있는 게 인간의 품이라고 생각을 해요. 저는 품이 있는 인간이 되고 싶고 끝까지 그 노력을 하는 것이 저의 품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도 뭔가 싸움이 일어났을 때 종이에 적는 연습을 한번 해봐야 되겠어요. 좀 달라져요. 이렇게 좀 가라앉고 네. 눈에 보이면 객관화가 되기 때문에 훨씬 문제가 무엇인지가 눈에 보여요. 지금 방금 이 질문을 하신 분은 새 아이의 엄마시거든요. 근데 이것과 더불어서 매일 가족 안에서도 전쟁과 사랑이 일어나고 있는데 세계 평화가 이루어질 수 있을까요? 라는 질문까지 같이 주셨어요. 새 아이를 키우면 그냥도 전쟁이에요. 그 아이 하나 키우는 것도 힘든데 새 아이의 또 남편의 집안일에 거기에 이제 일까지 하시면 굉장히 많은 일들과 하루에 눈 뜨면
잠잘 때까지 수많은 일들과 싸우셔야 된다는 거 알죠? 근데 이거를 머릿속에 담아두고 계시면 굉장히 그 안에서 지들끼리 싸워요. 그러니까 객관화시키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적어놓고 나를 객관화시켜서 보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물론 전쟁이라는 거는 최악의 방법이죠. 극단적인 방법이죠. 그러면 인간은 그것까지 갈 동안 정말 할 게 없을까? 인간인데 내가 너구리도 아니고 뱀도 아니고 인간인데. 그래서 인간은 가슴을 가지고 있잖아요. 하트. 이 뜨거운 가슴을 갖고 있기 때문에 충분히 그 안까지는 그걸 가지고 끈끈하게 그걸 견딜 수 있는 사랑과 그런 것들이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가족이 특히 더 많은 사랑과 하트를 갖고 있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그 힘을 믿어보고 계속 노력을 한다는 것. 그것 또한 인간의 특권이 아닐까요? 너구리 가족은 그걸 할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하마 네. 가족은 그걸 할 수가 없잖아요. 인간의 가족은 그걸 해볼 수 있죠. 새 아이와 아빠와 엄마는 그걸 해볼 수 있는 거니까 그것 또한 인간의 특권이라고 생각하면 조금 뿌듯해요. 저는 항상 아프리카 같은 데 가면 정말 막막할 때가 되게 많거든요. 거기 가면 풀뿌리나 뭐 이런 동물의 왕국 같은 여기에 그 현지인들과 같이 있으면 아, 내가 여기서 무엇을 할 수 있을까? 여기서 또 취재도 해야 되잖아요. 그러면 막막할 때가 많은데 아, 그래도 나는 인간이니까 여기에 있는 동물들과 내가 다르니까 현지인들도 인간이니까 우리 인간이니까 우리가 한번 해볼까? 하고 같이 해보거든요. 그럼 무언가 되더라고요. 인간의 특권을 마음껏 누리시고 그럼으로써 품위를 지키시길 바랍니다. 네. 세 번째 질문 드리겠습니다. 마지막 질문인데요. 질문의 내용이 굉장히 짧고 간결합니다. 작가님께서 생각하시는 현실적인 평화는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현실적인 평화는 바로 그거예요. 인간으로서 품위를 지켜가는 과정. 평화라는 거는 사랑이 넘치는 그 과정 속에서 나오는 마지막 산물인 거예요. 그리고 그 평화는 그냥은 아무도 안 줘요. 노력을 해야지만 나오는 거예요. 인간의 본능으로 하면 다들 싸우고 헐뜯고 또 총이 나오고 탱크가 나오고 미사일이 나오는 거죠. 그러나 인간은 고차원적인 두뇌를 갖고 있기 때문에 안 그러려고 노력을 하고 대화와 협상을 하고 서로 사랑해주고 공감해주고 이런 것 끝에 나온 값진 산물이 바로 평화거든요. 노력을 해야 되는 거죠. 교육을 하고 노력을 하고 인간은 그 부단한 노력 끝에 평화로운 세상을 지킬 수 있는 거고 값진 열매로서 이걸 누릴 수 있는 거예요. 세상은 그렇게 시간이 흘러가는 거고 다음 세대는 그만큼의 열매 속에서 살아갈 수 있는 거죠. 인간은 그렇게 문명을 발전시켜 왔어요. 안 그랬으면 동굴 속에 아직까지 살았겠죠. 네. 인간의 DNA는 계속 그렇게 발전하고자 하는 욕망 속에서 그리고 가슴으로 그 하트로 나누면서 지금까지 문명을 발전시켜 왔다는 게 우리가 지금 누리고 있는 세상을 보면서 알 수 있죠. 그렇기 때문에 인간은 그런 특권을 가지고 있고 품위를 지키면서 앞으로도 그 문명을 누릴 수 있게 그렇게 설계된 존재입니다. 그래서 제가 느끼는 그 현실적인 평화는 바로 그 문명의 열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그 평화를 위해서 같이 노력해보자 라고 제가 제안드리고 싶습니다. 네, 지금까지 김영미 PD님과 함께 2020 미추홀북 청소년 분야 선정 도서인 세계는 왜 싸우는가를 중심으로 전쟁과 평화 이야기 그리고 작가님의 삶과 생각에 대해 다양한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짧은 시간이었지만 작가님의 생각을 들어보면서요. 우리에게 그리 멀지 않은 전쟁과 평화라는 문제에 대해 고민해 볼 수 있는 시간이 된 것 같은데요. 이런 고민이 오늘의 북토크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관심을 갖고 함께 해결 방안을 모색해 나가는 자세와 노력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혹시 아직 세계는 왜 싸우는가를 읽지 않으셨다면 지금 인천 시내 공공도서관에서 만나보실 수 있으니까요.
꼭 한번 읽어보시는 것 추천드립니다. 함께해 주신 김영희 PD님께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요. 그리고 북토크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신 인천 시민 여러분 고맙습니다.